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역사는 최태성 아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짓고 있는 집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짓고 있는 집 보면 진짜 뼈대만 남아 있고 뭐 뼈대가만 지금 올라가고 앙상하고 저기 공간에서 어떻게 방이 나오지? 어떻게 화장실이 나오고 어떻게 부엌이 나오지? 도대체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딱 다 만들고 난 집에 딱 들어가면요, 와, 이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해요. 지을 땐 굉장히 참 별품 없고 이게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라고 했는데 딱 완성되고 나서는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짓고 있는 집과 짓다 만 집은 정말 다릅니다. 짓다 만 집은요, 세상에 이런 흉물이 없어요. 그죠? 짓고 있는 집은 희망이 있잖아요. 이 집이 이렇게 되면 아주 이뻐지는데, 근데 짓다 만 집은요,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해.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대장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87강. 전근대 파트는 46강까지예요. 일단 우리가 좀 호흡을 좀 조절을 한번 해봅시다. 46강까지를 완강 목표를 일단 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단은 46강까지. 너무 길게 호흡하면 지치니까 46강까지. 여러분들 46강까지 달려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짓고 있는 집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근데 짓다만 집은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딱 멈춰버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다시 또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속상하니까 자기 어떤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듣고 있는 강의입니다. 듣다만 강의가 아니라 듣고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을 담고 있는 그런 강의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석기 때부터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들은 거의 제가 늘 얘기하죠.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만큼은 박사예요, 박사. 왜요? 여기까지 오다가 그만두죠.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가서 또 다시 공부하죠. 그럼 또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요. 계속 도는 거야. 삼국시대 와서 좌절. 왜 그럴까요?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세 개 나라가 한 시기에 세 개 나라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고려 역사, 조선의 역사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삼국 역사는 세 시기가 복합적으로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듣다만 강의가 아니라 듣고 있는 강의. 46강까지 일단 1차 목표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오늘의 호기심. 오늘은 여러분들 이 고구려와 가야에 대해서 삼국으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고구려와 가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연맹 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는 뭐냐? 우린 전 시간에 군장 국가와 연맹 왕국의 차이는 뭐냐? 요거 배웠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연맹 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는 뭐냐? 요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개혁하니 그 다음은 전성기. 요건 제가 이따가 인생 곡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금관가야는 왜 세력이 약화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오늘 드디어 우리의 이 고대사를 신나게 해주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누굽니까? 네, 광개토대왕. 그냥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광개토대왕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먼저 그 고구려 공부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지금 호기심에 설명드렸잖아요. 연맹 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이 뭘까? 지금 이제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면 가야는 아니에요. 가야는 연맹 왕국 땅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시기로 지금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이 연맹 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을 먼저 알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맹 왕국입니다. 연맹 왕국은 제가 앞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뭘 갖고 설명드렸냐면 부여의 사출도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부여의 사출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부여의 사출도를 보니까 자,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다음이 넷, 다음이 다섯. 네. 자, 이 가운데가 이제 드디어 왕이 등장하더라 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군장들, 그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나라들이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더라. 느슨하게. 요게 이제 가장 고대 국가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실선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고대 국가에서는요 점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선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기서 왕권은 강하다 약하다. 왕권은요 무지하게 약해요. 예, 왕권은 무지하게 약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왜? 기본적으로 이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선출이에요. 선출. 왕은 선출이었죠. 그죠? 예, 게다가 각각의 자치권이 보장되죠. 자치.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간섭이, 내정 간섭이 안 돼요. 내정 간섭이 안 돼요. 내정 간섭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권이 보장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왕의 힘이 강해질 수가 없었죠. 다만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국가적 형태로 존재를 할 때는 어떤 경우다? 외교라든지 또는 군사라든지 이런 측면, 다른 나라랑 싸울 때, 다른 나라 외교할 때 이런 측면에서만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라에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장마가 들었다, 수해가 벌었다 이러면요 왕을 처단해요. 왕을. 예, 왕이 책임지라 이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 왕 어디 해먹겠습니까? 무서워서. 예, 그런 식으로 왕권이 약한 것. 하나의 왕국은 형성했지만 왕의 힘은 약한 상태, 연맹 왕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고대 국가로 접어듭니다. 자, 고대 국가 단계로 접어듭니다. 연맹 왕국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고대 국가를 한번 제가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국가는요 이렇게 됩니다. 오호, 네, 원 크기가 달라요. 그죠? 원 크기가 달라요. 자, 그리고 이 군장들 있잖아요. 그 군장들이 귀족화됩니다. 군장들이 귀족화되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모습 있죠? 요 모습이 지금 두품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울 거예요. 골품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신문제에서 골품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이런 두품제. 그 두품제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군장들을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중앙 왕의 어떤 조직에게 편입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러면서 네, 하나의 실선의 어떤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왕 글자도 크게 써야지. 네, 이 왕권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 연맹 왕국과 이 고대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연맹 왕국과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 명의 지도자, 지휘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이 몰리는 거예요. 예, 힘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은 이렇게 강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취하게 되는데 그 방법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여러 방법들에는 뭐가 있냐면요. 먼저 율령이라는 걸 반포합니다. 율령. 자, 율령이라는 걸 반포합니다. 율은 뭐냐면 형법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형법은요. 전쟁에서 지면 넌 죽어.
또는 왕이 명령에 어기면 넌 죽어. 뭐 이런 형법 아주 중요합니다. 령은 뭐냐면요, 행정법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정 조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들, 관리들의 서열을 관등으로 나눈다. 지금도 여러분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0급 공무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급이 있잖아요. 급, 그죠? 공무원들 급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 공무원들한테 관등, 관리의 그 서열을 매겨주는 거예요. 관리 서열을 매겨준다는 얘기 뭐냐면 왕을 정점으로 해서 쭉 줄을 세우는 거죠. 그 줄을 세우는데 가장 맨 위에 있는 건 왕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 수직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령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이 율령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정복입니다. 전쟁, 정복활동, 이런 정복활동을 통해서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왕권을 옛날엔 여기서는 여러분 연맹왕국에서는 돌아가면서 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국가에서는 왕의 아들 또는 왕의 동생, 혈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왕을 세습시키는 거예요. 즉 왕위의 세습입니다. 위에서는 연맹왕국에서는 선출이었잖아요. 선출, 그죠? 선출이 아니라 세습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마가 여기에서는 말을 믿어, 우가 여기서는 소를 믿어, 여긴 돼지를 믿어, 여긴 개를 믿어. 각각의 믿는 부족들이 믿는 시대가 다 달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달라. 이래 갖고서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고등 종교가 필요했죠. 그 고등 종교로서 뭘 택하냐면 바로 외래 종교, 바로 불교를 선택합니다. 불교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부처가 곧 왕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왕권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바로 고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켰던 이런 왕들이 있겠죠. 그런 왕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보실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맹 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고대 국가의 한 나라였던 이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떨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고구려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진짜 신나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광개토 태왕의 어떤 존재는요, 너무 멋지죠. 우리에게도 광개토 태왕이라는 존재다. 그 시기는 여러분들 이 고구려 하면요, 여러분들 천하관, 천하의 중심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이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중심, 중화, 중국인들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고구려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하의 가장 우뚝 선 나라로서 자신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그 고구려의 역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요 모습을 살펴볼 때는요, 이렇게 성장곡선을 좀 한번 사용을 할까 합니다. 성장곡선을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사람을 담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성장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이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때는 이래서 잘 나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여러분들 역사나 인생이나 참 비슷한 게 뭐냐면요. 역사의 한 나라를 보면요.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위기가 오죠.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요. 전성기가 와요. 이건 고구려 백제 신라 공부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고구려는 여러분들한테, 라고 고구려는 백제가, 라고 신라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자,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활 잘 쏘는 사람, 주몽. 그죠? 자, 주몽을 어느 왕이라고 하냐면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 성자만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이라고 하죠. 자, 이 주몽 바로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자, 그래서 동명성왕 이렇게 정리를 한번 묶어서 갑니다. 부여에서 와가지고 지금 세운 거잖아요. 그죠? 동명성왕. 자, 요 시기별로 보면요. 여기가 이제 1세기가 되고요. 1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세기. 여기가 3세기. 여기가 4세기. 여기가 이제 5세기. 4세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4세기는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넓게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원 전에 이 동명성왕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나라가 이제 처음 응애 하고 나온 시점이야. 아직은 이게 뭐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 왕들이 누구냐면 태조왕하고 고국천왕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태조왕과 고국천왕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태조왕. 먼저 태조왕은요, 요 1세기와 2세기 요 사이에서 많은 활약을 할 겁니다. 자, 태조왕부터 갈게요. 이 태조왕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면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태조왕은 그 역할을 충실히 냅니다. 자, 먼저 정복, 전쟁. 자, 어디를 정복하냐면요, 옥저를 정복합니다. 옥저를 정복합니다. 아, 옥저의 운명은 이렇게 여기서 끝난단 말이냐? 네. 옥저 여러분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왕은 없고 군장, 읍군 삼로만 있었던 이런 왕. 근데 해산물 풍부해, 소금 풍부해. 그런데 이걸 맨날 누구한테 탈탈탈탈 털려요. 네, 바로 고구려라고 설명했죠. 근데 그 고구려 결국 태조왕이 앙 하고 그냥 정복을 해버렸네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죠? 옥저를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요. 자, 지금 태동기야. 쑥쑥 힘을 지금 키워야 되는 태동기야. 그죠? 자, 그래서 세습 체계를요, 형제상속, 형제세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기틀을 만드는 조건 4가지, 율령, 전쟁, 세습,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중에서 세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쟁, 이런 모습들이 지금 2가지 조건을 지금 태조왕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태조왕 때 역할을 했고요. 자, 이제 태조왕. 여기다 이제 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점을 한번 이렇게 찍고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2세기, 3세기 여기 등장하는 고국천왕입니다. 자,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이 고국천왕은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먼저 세습, 조금 더 강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부자 세습이 들어갑니다. 형제 세습은 태조왕 때 토대를 잡아놨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고국천왕은 조금 더 강하게 부자 세습, 형제 세습보다는 부자 세습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닦아놓은 왕이 바로 이 고국천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말이죠.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놔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봅시다. 연맹왕 단계 지금 5개 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흩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부족적인 어떤 성격이 강해. 각각의 어떤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부족적 성격이 강해.
이거를 하나로 대한민국 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있듯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안에 이 부들이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즉 여러분 고대국가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중앙 집권. 네. 중앙 집권을 추구합니다.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지금 이 고국천왕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을파소라고 하는 제상을 등용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지 정책이죠. 진대법을 또 시행했던 왕이 또 이 고국천왕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했죠. 이게 진대법은 뭐냐면요. 춘대 추납제도예요. 봄에 곡식 참 얻기 어렵거든요. 곡식 딱 떨어진 어떤 고시점인데 그때 이제 곡식을 푸는 거죠. 예, 그래서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이런 춘대 추납, 바로 진대법을 시행하고 있더라. 우리나라 그 복지정책, 기록에 남아있는 복지정책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최초의 복지정책이 바로 이 진대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대법, 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이 고국천왕이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고국천왕. 자, 이렇게 해서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예, 잘 나가는 듯 했어요. 예, 그런데 인생이 뭐 늘 이렇게 잘 풀릴 수는 없죠, 여러분들. 예. 선생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잘 풀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한번 위기는 옵니다. 네. 또 오긴 올 것 같아요. 막 위기를 막 예견해, 막.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늘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고구려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빰! 네, 빰! 3세기. 네, 이때 엄청난 외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의 외침이냐면 바로 위나라. 네, 위나라가 압박해 들어옵니다. 위나라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삼국지 있잖아요. 삼국지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 삼국지. 위촉오죠. 그 위나라예요. 예. 그 위나라가 고구려를 치는 휘청 한번 하죠. 예. 휘청 한번 합니다. 근데 고구려가 어떤 나라예요? 예. 거기에 휘청할 나라가 아니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힘을 비축시킵니다. 비축시켜서 4세기로 넘어온 그 위기를 잘 극복하더니 드디어 두둥 4세기에 미천왕, 소금장수 미천왕, 그래서 미천왕 출신인가? 네, 이 미천왕이요. 여러분들 고조선을 멸망시킨 나라가 한 나라잖아요. 그 한 나라가 설치한 게 한사군. 여기까지 이제까지 남아있던 한사군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낙랑군입니다. 낙랑군. 이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드디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웠던 한사군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언한 순간이죠.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 예, 한사군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한사군의 일부가 그 한사군의 일부를 완전히 축출시키는, 예, 그 순간을 바로 이 미천왕이 만들어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니까, 예, 또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해야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더 어려운 이 위나라의 침략보다 더 몇 배는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죠. 네, 바로 이 4세기. 빰! 또 한 번, 네, 빰! 들어옵니다. 이때는요, 뭐 정신이 없어요. 예. 안과 밖에서 다 치고 들어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는 전현, 발음 조심하세요. 네, 전현입니다. 전현. 똑같네, 발음이. 전현입니다. 전현. 네, 전현, 중국의 전현이, 예,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 있었어요. 그 위험이 뭐냐면 바로 백제예요. 백제. 이 백제의 어느 왕? 네, 바로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침략,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근초고왕이 밀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불사,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 과정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구려의 역사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정말 고구려는요, 정말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죠? 예, 이 외침, 엄청난 중국의 외침을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외침의 과정 속에서 고구려 왕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왕이 유일하게 한 명 전쟁 과정 속에서 죽게 되죠. 그 왕이 바로 고국원왕. 누구에 의해서?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에 의해서입니다. 이거는 뭐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이런 충격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것이죠. 왕이 죽었어요. 계속 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백제는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고구려는 정말로 운이 좋아요. 고구려는 이런 시기에 참 좋은 지도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소수림 왕은 개혁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있었던 이 태조왕과 고국천 왕이 어떤 토대를 다졌던 그런 왕. 제가 토대를 다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개혁의 시기를 거치고 그 개혁의 시기를 거치면 그 다음에 전성기가 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소수림왕 같은 경우에는요, 개혁왕입니다. 개혁군주예요. 근데 개혁군주니까 개혁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왕들이 전성기 왕들이 나올 거예요.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이 나올 거예요. 근데 광개토태왕과 장수왕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소수림왕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왕이다. 만약에 이 소수림왕이 말이죠, 어떤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맞받아치는 전략을 했더라면 고구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수림왕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위기다.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 나 자신의 힘을 더욱더 키우는 방향으로 라고 목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소수림왕은요, 내실 있는 개혁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수림왕은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아까 제가 고대국가의 어떤 조건들, 율령, 전쟁, 세습, 불교라고 했죠? 이미 세습과 전쟁 이런 것들은 태조왕이나 고국천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남은 요소를 봐야 돼. 율령과 불교인데 그 율령을 이 소수림왕, 개혁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림왕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여 관등, 10여 관등으로 율령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서열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혼란하면 안 돼. 딱 서열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수림왕은 또 뭘 하냐면 불교를 수용해요.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전진, 중국의 전진, 이란 나라에서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교를 수용하고요. 그 다음이 태학을 설립합니다. 태학을 설립합니다. 이 태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대학. 태학을 설립하는 모습들.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학을 가르치는, 유교를 가르치는 거죠. 왕에게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수림 왕. 소수림 왕이 이 소수림 왕의 어떤 개혁 왕의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소수림 왕의 개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확보가 된 거죠.
이 개혁의 어떤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4세기와 5세기 그 딱 그 사이에 걸쳐 있는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왕이 바로 광개토 태왕이 되는 거예요. 광개토 태왕. 광개토 태왕. 자, 이 광개토 태왕, 대왕 괜찮습니다. 자, 이 광개토 태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복군주입니다. 개혁, 정말 뼈를 깎는 어떤 그런 개혁을 통해 가지고 변화한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나 인생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그냥 공짜로 얻습니까? 내가 뼈를 깎는 어떤 그런 변화와 뼈를 깎는 그 아픔을 겪어야만 이런 어떤 전성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가끔은 이 광개토 태왕과 근초고왕이 한번 붙었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야, 이거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만나질 못해요. 예. 그 고구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근초고왕과 고구려를 가장 넓은 영토로 만들 수 있는 그 토대를 잡았던 이 광개토 태왕이 둘이 붙었다. 우와, 이건 뭐 중국의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게 만나지를 못해요. 여기 약간 몇 년의 어떤 그 갭을 두고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자, 어쨌건 이 광개토 태왕, 소수리왕의 어떤 그 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전성기로 나아갈 수 있는 5세기, 4세기가 이 백제의 시기였다면 5세기는 이제 고구려의 시기입니다. 이 고구려의 시기를 열게 되는 것이죠. 자, 광개토 태왕은요, 명백히 광개토 태왕은 정복군주입니다. 정복군주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정복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영토 확장에 따라고 하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광개토 호태왕 비 있죠. 광개토 비, 그 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광개토 비라고 제가 설명드리죠. 광개토 비, 광개토 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 비의 높이가 여러분들 6m가 넘어요. 제가 진짜 꿈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 광개토비를 보러 수학여행을 가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거침없이 광개토비를 기차를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 광개토비에 보면요, 6m 넘어요. 와, 비석 하나도 이렇게 커. 달라. 스케일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 엄청난 그 위험을 과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 보면 어디를 이렇게 정복 활동을 이제 벌쳤는지 잘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 비에 보면요, 어떤 또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당시에 4세기, 5세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 말이죠, 이 신라가 아주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를 구원해줘요. 신라를 구원해줍니다. 도와주는 거죠. 어디로부터? From. 왜? 일본. 일본이 이때 침략을 해오는데 신라가 거의 그냥 멸망 직전까지 가요. 멸망 직전까지. 그것을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 과정에서 말이죠. 그 과정에서 신라 밑에 있었던 금관가야 있습니다.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구려 군대가 이 남쪽에 뜬 거예요. 뜨니까 뭐 그냥 이 영향이 엄청난 거죠. 그냥 신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금관가야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멸망한 건 아니고요. 쇠퇴하는 그런 원인이 되더라라는 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이거는 저기 가야 파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쨌건 이 광개토 태왕이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신라를 구원을 해주는데요, 공짜는 없습니다. 뭐 광개토 태왕이 뭐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신라를 구원해 주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나라가 군대가 어떤 나라죠? 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신, 신라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 군대가 있어요. 네. 주신 고구려 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와준 대가로 내정 간섭을 해요. 예.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요런 내정 간섭을 보여주고 있는, 요 내정 간섭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근거 자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우명 그릇이라는 겁니다. 교재를 펼쳐보시면 호우명 그릇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릇, 밥그릇처럼 생겼는데요. 그 뒤집어 보면요, 그 밑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바로 이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글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추측컨대 광개토 태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라로 넘어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구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게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거니까.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릇이 신라, 호우총, 경주에서 발견된 거니까. 굉장히 그 지배층이 무덤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특별한 물건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도자 뭐 중국의 시진핑 또는 뭐 미국의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다 뭐 이런 사진, 이 사진을 내 관에 묻어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 그 정도로 굉장한 힘을 이 신라에 보내고 있었다. 뭐 당연했겠죠. 왜냐하면 신라가 거의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다시 세워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구려의 영향력은 셀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이 광개토 태왕의 정복군주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복군주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 이게 지금 광개토 태왕 5세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성기는 5세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소수림왕의 개혁이 탄탄히 나옵니다. 광개토 태왕의 뒤를 이어서 자, 이제 장수왕이 또 등장합니다. 왜 장수왕? 네, 말 그대로 장수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사신 분이죠. 이 고대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30살 왔다 갔다 해요.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들. 저요? 이 시대 평균 수명으로 보면요, 저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시대에 이 엄청나게 오래, 거의 100살에 가까운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 산 거는요, 이거는 진짜 하늘이 내는 신이에요, 신. 이 당시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장수왕이죠. 그 오랜 시기 동안에 장수를 한 왕이 존재했을 때 전성기를 누렸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기를 함께했던 그 밑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는요, 죽을 마셨다는 겁니다. 장수왕과 함께하는 시기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아.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역학관계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잘 나갈 때는 어느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거든요. 이 장수왕의 시기는 백제와 신라한테는 정말 끔찍한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수왕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장수왕 갑니다. 자, 이 장수왕은요, 기본적으로 장수왕은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요, 굉장히 그 현명한 그 방법을 씁니다. 뭘 쓰냐면 균형 외교.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양다리 외교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남북조에 걸쳐서 어느 한 나라만 친한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둘 다 너도 좋아,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우리 모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죠. 예, 그런 균형 외교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는요, 이 외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언제 이 워낙 큰 나라니까 이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굉장히 이 고구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장수왕이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 남조나 북조 다 사이좋게 지내. 이런 균형 외교를 한 거죠. 그 대외적인 어떤 그 외교관계 딱 정리가 되니까 바로 내려옵니다. 예, 대외적으로 후방이 딱 든든해진 거예요. 그러자 바로 내려오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남진 정책이에요. 남진 정책.
자, 남진 정책의 핵심 바로 평양천도죠. 평양천도. 네,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계속 압박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그 결과 여러분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바로 백제의 한성을 함락합니다.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계속 밀고 내려가죠. 밀고 내려가서 어디다가 고구려 비석을 땅 꽂아요. 네, 바로 중원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중원이 어디예요? 중원이 지금의 충주잖아요. 충주. 그죠? 충주까지 이 고구려 군대가 내려와서 깃발 딱 꽂은 거예요. 아, 그러니 이 백제와 신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요 한성 함락 당시에 백제 왕도 죽어요. 계로왕 죽습니다. 네, 계로왕 죽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계로왕 죽고요. 신라는요, 거의 이제 그 고개만 넘으면 그냥 신라 땅까지 그냥 마구마구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이죠. 신라와 백제는 도관에 든 쥐. 이제 그 도관에 든 쥐끼리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나제 동맹이라는 것들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신라와 백제는 살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장수왕 시기 그 남진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죠. 네, 이게 이제 장수왕의 어떤 그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 이제 그거는 중국 세력과의 전면적인 어떤 그 투쟁, 어떤 그런 시간들이 쫙 펼쳐질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어떤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태조왕과 고국천왕의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개혁군주로서의 소수리방의 모습들, 그리고 전성기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은 토대를 잡았던 그런 왕들, 그다음에 파란색은 개혁군주, 빨간색은 전성기 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금관가의 쇠퇴라고 하는 거 부분이 있죠. 요 광개토 태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가야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야는요, 기본적으로 가야는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던 나라예요.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나라를 든다면 김해 있죠, 김해. 김해에 있었던 바로 금관가야라고 있어요. 금관가야. 자, 이 금관가야가 바로 3세기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나라예요. 이 금관가야가. 그런데 이 금관가야는 여러분들 뭐 변환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출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부를 창출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관가야에 여러분들 이 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이 고대 국가에서 이 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 여러분들 반도체, 이거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당시 철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금관가야는요, 옆에 있었던 이 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외는요, 그렇게 그 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주에서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외가 경주를 거의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지금 배웠잖아요. 고구려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었던 이 외를 축출하죠. 축출하는데 어디 이 외가 이 금관가야가 들어오는 거예요. 금관가야도 외 세력이 많으니까 이 고구려 군대가 금관가야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예, 한번 끝장을 보는 이 나라의 고구려 군대 아닙니까?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금관가야가요 휘청해요. 예. 이제까지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이 금관가야는요 바로 이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부대의 말발굽에 의해서 우르르르르르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금관가야의 힘은요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냐면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령이죠. 고령. 이 고령 지역의 대가야라고 있습니다. 대가야. 네, 이 대가야로 그 세력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이동이 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 대가야는요. 그래서 5세기 후기 가야 연맹,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가야는요. 어쨌건 간에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요. 운명적으로 백제 있지요. 신라 있지요. 끼어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운명적으로 참 버티기 힘든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자구책으로 6세기가 들어가면요. 6세기 들어가면 이 신라와 6세기는 신라. 이때 이 신라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버풍왕이에요. 이 버풍왕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예, 그렇지만 결국 이 대가야의 운명은 어느 왕? 예, 진흥왕 때 결국 그 명을 다하게 됩니다. 금관가야는요. 예, 금관가야는 신라 버풍왕에 의해서 그 명을 다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버풍왕 때 이 금관가야는 멸망을 시키고 대가야는 또 이렇게 혼인동맹을 맺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역학관계.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이 광개토 태왕의 어떤 군대가 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남쪽 지방을 그냥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마구마구 흔들어 놓은 예,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건 간에 이 한반도에 지금 왜 세력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일본 학계에서조차도 이 임나 일본부는 많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임나 일본부,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종의 그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백제도 조공을 바치고 신라도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조종하는 예, 그런 나라가 바로 임나 일본부였다. 뭐 엄청난 그냥 뻥을 펑 터뜨린 거죠 지금. 그죠? 고고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증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임나 일본부를 설명할 때 일본인들이 어떤 근거를 들이대냐면 먼저 일본서기가 자신들의 역사 책이니까 당연하겠죠. 그 다음이 광개토비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있는 비문 있잖아요. 비문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요. 예, 비문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일본 측에서는 임나 일본부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칠지도가 있어요. 이건 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 이 칠지도 백제왕이 일본 왕한테 준 거예요. 이 칠지도를 준 거를 일본에서는 바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이것 또한의 근거가 된다. 임나 일본부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학설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가야에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과연 그들이 역할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임나 일본부는 서서히 지금 일본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지금 가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두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백제와 신라입니다. 고구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토대를 쌓고 개혁을 통해서 전성기를 마련했듯이
백제와 신라도 토대를 쌓고 개혁을 거쳐서 전성기로 향해 갈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